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2003년에 나는 케임브리지에서 휴가를 얻어 한국을 방문했다. 그때 친구이자 정신적 스승이며 노벨상 경제학자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를 모시고 서울에 있는 국립박물관을 구경시켜 드린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 서울의 어느 중산층 종래 사람들의 생활을 찍은 흑백사진 전시회를 우연히 관람하게 되었다. 전시된 사진들의 내용은 내가 어린 시절에 겪었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였다. 그런데 조지프와 내 뒤에 서 있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2명 중 하나가 소리를 질렀다. 이게 정말 한국이란 말이야. 꼭 베트남 같아. 나와 그 여성의 나이 차이는 20여년에 불과했지만 나에게는 친숙한 장면이 그 여성에게는 아주 생소한 모양이었다. 그때 스티글리츠 교수를 돌아보며 이야기했다. 나는 이런 변화를 거치며 살아왔으니 개발경제학자로서 정말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말이지 나는 그 순간 중세 영국사 연구자로서 헤이스팅스 전투를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나 아니면 천문학자로서 빅뱅의 시대로 회귀하는 여행을 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 가족의 두 번째 집은 한국의 경제 기적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969년부터 81년 사이에 살았던 집인데 69년에서 그 집에는 수세식 변기는 물론이고 중앙 난방 장치까지 갖춰져 있었다. 비록 우리가 이사한 직후 보일러에 불이 붙어 집이 다 타버릴 뻔하는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런 집에 살 수 있었던 우리 가족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가구가 연탄을 떼서 난방을 했는데 연탄을 뗄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 때문에 해마다 겨울이면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곤 하던 시절이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아득한 옛날 일 같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멀지 않은 시기에 있었던 한국의 기술 수준이 어떠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난 1970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 학교는 평범한 사립학교로 한 학급당 아동수가 65명이나 되었다. 하지만 인근의 공립학교는 학급당 아동수가 우리 학교보다 훨씬 많은 90명이었고 바로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나는 케임브리지에서 열린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한 강연자가 1980년대 국제통화기금 IMF가 강요한 예산 감축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논의하겠다. 예산 감축 그 때문에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학급당 아동수가 30여 명에서 40명 남짓으로 증가했다고 말하는 것을 읽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어렸을 때 한국 학교들의 형편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새삼 절감했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한국에서 가장 형편이 좋은 학교에서는 학급당 아동수가 40명이었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학생 수가 적다니 어떻게 된 거야 하며 의아해할 정도였다. 급속하게 팽창하던 도시지역의 공립학교들은 학급당 아동수가 100명 가까이 이르고 그래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 교사들이 2부제 혹은 3부제 수업을 해야 할 만큼 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이런 당시의 형편을 고려한다면 종종 체벌이 일어나고 모든 것을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방식이 진행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런 교육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그랬기 때문에 한국은 6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아동들에게 최소한 6년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1972년에 학교 운동장이 갑자기 군대 야영지로 탈바꿈했다. 이는 장군 출신의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학생들의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는데 그 시위를 막기 위해 군대가 운동장에 주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그 군대는 나나 내 친구들을 을러대려고 우리 학교에 온 것이 아니었다. 한국의 아동들이 학습적인 면에서 볼 때 조숙하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 9살짜리 꼬마들이 입헌 정치를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내가 다니던 학교는 대학교 부설 초등학교였다. 군대는 그 대학의 반항적인 대학생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의 대학생들은 군사독재의 정치적 암흑기 동안 민족의 양심이었으며 1987년 군사독재를 종식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박정희 장군은 1961년에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고 그 후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3번 연속으로 당선되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의 경제기적을 선도하는 데 성공한 것이 그의 당선을 가능하게 한 추진력이었다. 물론 그의 당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선거 부정과 정치적 속임수가 동원되었다는 것은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세 번째이자 헌법상 마지막이어야 했던 박정희 대통령 임기는 1974년으로 끝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 임기를 절반쯤 남겨둔 시점에서 남미 사람들이 흔히 친위 구테타라고 일컫는 것을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국회가 해산되고 박정희에게 사실상의 종신 대통령직을 보증하기 위해 누덕누덕 끼워진 선거제도가 급조되었다. 그는 한국은 민주주의에 따르는 혼란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구실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북한 공산주의에 맞서서 자국을 보호하고 경제개발을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1981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달성하겠다고 공표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같은 목표가 망상에 가까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에 접어들자 야심적인 중화공업화 정책을 강행해 나갔다. 최초의 제철소와 최초의 현대적인 조선소가 생산에 돌입하고 비록 부품의 대부분이 수입품이긴 했지만 최초로 국내에서 설계한 자동차 생산 공정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물론 그 밖에 전자, 기계, 화학 등 여러 가지 선진적인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회사들이 설립되었다. 그 결과 1972년에서 79년 사이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달러로 따져 5배가 넘는 놀라운 증가를 기록했고 수출도 점차 빠른 속도로 증가해 수출 총액이 또 모두 터무니없는 것이라 여기던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의 목표는 계획보다 4년이나 일찍 달성되었다. 경제개발에 대한 한국의 강박관념은 교육에도 여실히 반영되었다. 우리는 외국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보면 신고하는 것이 애국자로서의 의무라고 배웠다. 한국은 수출해서 벌어들인 외화는 기계를 비롯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자재를 수입하는 데 고스란히 써야 했다. 공장에서는 산업 역군들이 수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고 소중한 외화는 산업 역군들이 흘리는 피와 땀 그 자체였다. 따라서 그렇게 소중한 외화를 불법적인 외국산 담배와 같은 하찮은 물건을 사는데 탕지는 사람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다. 학창시절 내 친구들 가운데 이런 반역 행위를 실제로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친구 집에 갔다가 외국산 담배가 눈에 띄면 몫이 입바가를 찧어댔다. 아이들은 그 친구의 아버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10중 8구 남자였다. 아버지를 범죄자는 아니더라도 매국노에다 비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헐뜯었다. 수입금지 조치와 높은 관세, 그리고 사치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 같은 물품세 부과 등의 방식을 통해 산업 발전에 필수적이 아닌 일에 외화를 낭비하는 것은 금지되거나 강력히 억제되었다. 이른바 사치품 항목에는 소형 자동차에서부터 위스키, 과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70년대 후반 정부의 특별 허가로 덴마크산 과자가 수입되었을 때 기뻐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마찬가지 논리로 사업이나 유학 등의 사유도 정부의 명시적인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여행이 금지되었다. 내 경우에도 미국의 친척들이 몇몇 살고 있지만 23세 때인 1986년 케임브리지로 유학을 오기 전까지는 한국 바깥의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외국산 담배를 피우거나 금지된 과자를 먹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양의 외국산 상품들이 유통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일본에서 밀수된 상품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미군 부대에서 불법적으로 혹은 반합법적으로 흘러나온 것이었다. 아마도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 병사들이 영양 상태가 부실한 한국 어린이들이 자신들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껌이나 초콜릿을 달라고 구걸하던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1970년대 한국에서도 여전히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상품들이 사치품으로 대접을 받았다. 풍족한 중산층 가정은 가게나 행사인을 통해 M&M's 초콜릿과 탱주스 가루를 샀다. 이들만큼 풍족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대찌개를 파는 식당에 가곤 했다. 한국의 전통 요리인 김치찌개에는 김치 외에도 돼지고기가 주재료로 들어가지만 부대찌개는 돼지고기 대신 미군 부대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흘러나온 여분의 베이컨과 소시지, 돼지고기 통조림 등이 들어간 까닭에 사람들이 싼 값으로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 경우에는 미군들이 전선에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조림 식량인 C-레이션 상자에 든 스팸과 콘드 비프, 초콜릿, 비스킷 그리고 그 밖에 이름도 모르는 갖가지 것들을 먹어보는 것이 꿈이었다. 이런 조카를 생각해 육군 장성이셨던 외삼촌은 미군들과 함께 합동 군사 훈련을 할 때면 자신의 몫으로 나온 C-레이션을 모아두었다. 내게 선물을 주시곤 했다.
미군 병사들은 훈련장에서 나오는 시레이션의 질이 형편없다고 푸념을 하곤 했다는데 나에게는 그것들이 영국 최고의 식료품점인 포트넘앤 메이슨 브랜드의 피크닉 식품이나 마찬가지였다. 생각해보면 당시 한국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바닐라를 넣지 못해 나는 중학교에 들어가 영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바닐라가 향이 없다는 뜻인 줄 알았을 정도였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나처럼 영양상태가 좋은 중상층 아동의 형편이 이러했으니 나머지 아동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중학교에 입학하자 아버지는 선물로 카시오 전자계산기를 사주셨다. 내게는 상상하기도 힘든 선물이었다. 당시 그 계산기의 가격은 의류공장 노동자 임금의 절반쯤 되었을 터이니 아무리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게 없는 아버지라 하더라도 막대한 지출을 했던 셈이다. 20년이 지난 뒤 전자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 덕분에 한국에서 전자계산기는 백화점에서 사은품으로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흔한 것이 되었고 그렇게 생긴 전자계산기들 가운데 많은 수가 유아용 장난감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어린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계산기를 가지고 놀아서는 아니다. 물론 한국의 경제 기적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시골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많은 소녀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입을 하나라도 덜고 남자 형제 하나라도 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다. 그중 많은 수가 도시 중산층 가정의 가정부가 되어 숙식만 제공받고 일해야 했으며 운이 좋아야 쥐꼬리만한 용돈이나마 받을 수 있었다. 다른 소녀들과 불운한 소녀들은 브레이크가 묘사한 19세기의 어두컴컴하고 음침한 공장 같은 곳이나 현대 중국의 저임금 착취 공장을 연상시키는 곳에서 일해야 했다. 주요 수출 산업이었던 섬유와 의료 산업 노동자들은 대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근로 환경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해야 했다. 공장을 운영하는 일부 사람은 노동자들이 용돈을 보러 가는 횟수가 많아지면 얼마 되지 않는 이윤을 축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식사 때 국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강철, 화학, 기계 등 새롭게 부상한 중공업의 근로 조건은 훨씬 좋은 편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노동자들은 당시로서는 세계 최장의 장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주당 평균 53에서 54시간의 노동을 해야 했다. 도시에는 빈민가가 형성되었다. 낮은 산지에 형성되어 있던 빈민가는 과거 한국 풍경의 대부분을 이루며 달동네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 이것은 1970년대에 인기 있던 TV 연속극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대여섯 명의 가구가 비좁은 방 한 칸에서 몸을 맞대고 살거나 수백 명이 변소 한 칸, 수도꼭지 한 개를 함께 쓰는 일도 많았다. 이런 빈민가는 그 후 점차 늘어나는 중산층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수가 강제로 철거되었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위생시설이 더 형편없고 도로시설도 빈약한 외딴 동네로 쫓겨나야 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이 빈민가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긴 했지만 빈민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도시개발이 근접 미개발 지역으로까지 뻗치는 도시확산 현상에 떠밀려 자꾸만 더 멀리 외진 곳으로 밀려나야 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인 난지도에서 폐품을 가려내며 살기도 했는데 한국인이 아니라면 2002년 월드컵 경기 기간 중에 보았던 서울의 인상적인 축구 경기장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 옛날에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을 것이다. 현재 이곳에는 버려진 유기물에서 끌어온 메탄을 연소하여 가동하는 환경 친화적인 초현대식 발전소가 있다.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1979년 10월 박정희의 독재와 2차 오일 쇼크에 잇따른 경제 위기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인 현재 국정원에 해당하는 중앙정보부장의 손에 암살당하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 뒤 짧은 서울의 봄이 이어지며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 용솟음쳤으나 이런 희망은 1980년 5월에 광주학살로 2주 동안의 무장 민중 봉기를 진압한 뒤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장군의 군사정부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히고 말았다. 80년대 초반 한국은 이르처럼 암울한 정치적 좌절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모리셔스,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중진국 대열에 끼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유한 국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고등학생들 사이에는 홍콩 간다라는 소고가 유행했는데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다는 뜻이었다. 지금도 홍콩은 한국보다 훨씬 부유한 곳이지만 당시의 그 표현은 홍콩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국민소득에 비해서 3-4배 높았던 60년대와 70년대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나는 1982년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 요즘 들어 뜨거운 논쟁에 휩싸이고 있는 지적 소유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한국은 고급 상품들을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음악, 패션, 상품, 책 등의 보다 고상한 생활을 원할 만큼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지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아 국제 특허나 저작권 상표를 개발하고 소유할 만큼 세련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창의력이 풍부한 나라이다. 한국은 해마다 이미 미국 특허청이 승인하는 특허수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나라이다. 그러나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역설계에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내 친구들은 작은 업체에서 파는 조립 컴퓨터를 사곤 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모은 부품으로 조립된 것이었다. 상표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표절의 중심지로 짝퉁 나이키, 신발과 루이비통 가방을 대량으로 생산해냈다. 얼굴이 그다지 두껍지 않은 사람들은 사이비 제품을 만드는 데 만족했다. 나이키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정확한 상표는 나이스라거나 나이키의 등록 상표에서 가지 하나가 더 뻗어있는 모양의 상표가 붙은 신발을 만들어내는 식이었다. 이런 사이비 제품이 정품으로 팔리는 일은 거의 없었다. 사이비 제품을 파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품을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남의 눈을 속이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패션에 대한 자기 취향을 표현하는 데 있었다. 사람들은 저작권과 관련된 상품도 똑같이 취급했다. 오늘날 한국은 영화, TV, 드라마, 대중가요 등에서 엄청난 양의 저작권 상품을 수출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정식으로 수입된 LP, 레코드나 비디오가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정품을 구입할 여유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해적판 로클론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는데 얼마나 음질이 좋지 않은지 마치 누군가 뒤에서 열심히 튀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심한 잡음이 섞여 있어 튀김가게 음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곤 했다. 외국 원서도 평범한 학생들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비쌌다. 나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부유한 가정 출신이라 수입된 원서를 몇 권 좀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가진 영어로 된 책 중에서 몇 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해적판이었다. 아마도 이런 불법적인 책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케임브리지에 입학하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견뎌내지도 못했을 것이다. 80년대 말 내가 케임브리지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칠 즈음 한국은 1인당 소득에서 중상위권 국가가 되었다. 이것을 가장 여실히 입증하는 것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인들에게 더 이상 입국 비자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그 무렵부터 더 이상 불법적 이민을 할 이유가 없었다. 한국은 1996년에 부자 나라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는 등 제법 살게 되었음을 은연중에 과시했지만 그 행복감은 한국을 삼켜버린 1997년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크게 위축되고 말았다. 한국은 이 금융위기 이후 과거의 성장세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한국이 자유시장 원칙을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신봉하게 된 데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긴 하지만 지난 45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과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실로 괄목상대할 만한 것이었다. 괄목상대.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가난한 나라에서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볼 때 포르투갈이나 슬로베니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로 도약했다. 또 주요 수출품으로는 텅스텐 원광과 어류 그리고 사람의 머리털로 만든 가발 정도나 꼽혔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가 탐을 내는 맵시 있는 이동전화와 평면 TV를 수출하는 하이테크 강국이 되었다. 영양 공급 및 의료 기반의 개선으로 요즘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기대 수명은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보다 무려 24살이 늘어난 77세에 달한다.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78명에서 5명으로 줄어 과거처럼 자식을 잃은 슬픔에 가슴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맛봐야 하는 부모의 수도 대폭 줄었다. 이러한 수명 관련 지표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IT가 스위스가 된 것만큼의 진보를 이뤄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대부분의 경제학자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단히 간단하다. 한국이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자유시장의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다. 한국은 안정된 통화가치와 작은 정부를 갖추고 민영기업과 자유무역을 토대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18세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와 그의 추종자들의 자유주의 경제학을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흔히 신자유주의 경제학으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으로 알려져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60년대에 처음 출현하여 80년대 이후 경제학의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다. 18세기와 19세기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자유시장에서의 무한 경쟁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의 능률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의 경우 정부 개입은 수입 제한을 통해서든 독점의 형성을 통해서든 잠재적인 경쟁자의 진입을 제한하여 경쟁의 압력을 감소시킨다는 이유에서 해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과거의 자유주의자들이 지지하지 않던 일부 정책과 제도를 옹호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특허나 중앙은행의 독점적인 화폐 발행 등 특정한 형태의 독점과 정치적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자들은 과거의 자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자유시장에 대한 열광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지난 25년 동안 개발도상국에 적용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일련의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면서 약간의 미세 조정을 거치긴 했지만 규제 철폐와 민영화 그리고 국제무역과 투자에 대한 개방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 아젠다는 1980년대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신자유주의 행동방침은 미국이 주도하는 부자나라 정부들의 협력체에 의해 추진되고 주로 그들에 의해 통치되는 사악한 삼총사를 이루는 국제경제기구들인 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에 의해 중재됩니다. 부자나라 정부들은 원조 예산과 자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당근으로 내세우며 개발도상국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때로 특정 기업들에게 이익을 주는 목적도 있지만 대개는 관련 개발도상국들 내의 외국 상품과 외국인 투자의 일반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IMF와 세계은행은 차관을 얻으려는 개발도상국에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다는 조건을 부과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WTO는 농업이나 섬유와 같이 부자나라들이 취약한 분야가 아니라 부자나라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의 자유무역의 원칙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부자나라 정부들과 국제경제기구들은 고도로 훈련된 일본의 이론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이론가들 중 일부는 자유시장 경제학의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정책을 공고할 때는 그런 한계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곤 한다. 이런 경향은 무너진 공산주의 경제에 대해 충고하던 1990년대에 특히 심했다. 다양한 조직과 개인들은 이런 식으로 돈과 권력의 후원을 받는 막강한 선전기관, 금융과 지식의 복합체를 조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신자유주의 주도자들은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기적의 세월 동안 한국이 신자유주의적 경제 발전 전략을 추구했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한국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민간 부분과의 협의 아래 특정한 새로운 산업을 선택하고 보호관세나 보조금을 비롯해 무역진흥공사가 제공하는 해외 마케팅 정보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 지원을 통해 그 산업이 국제 경쟁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성숙할 수 있도록 육성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모든 은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생명줄인 대출까지 관리할 수 있었다. 일부 대형 사업은 국영기업에 의해 직접 추진되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철 회사인 포스코였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국가 소유라는 사안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민간 기업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고 주요 분야의 투자를 게을리한다거나 하면 한국 정부는 투자하지 않고 국영기업을 설립했다. 또 종종 부실 기업을 인수하여 재정비한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민간에 다시 매각하곤 했다.
한국 정부는 그와 함께 부족한 외환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했다.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사람은 사형을 받을 수도 있을 정도로 한국 정부의 절대적인 외환 통제권은 신중하게 선정된 외환 사용의 우선순위 목록과 함께 어렵게 벌어들인 외화가 중요한 기계 설비료와 산업원자재를 수입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했다. 변화해 나가는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특정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가 하면 다른 특정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완전히 금지하는 시기였다. 한국 정부는 또 역설계를 격려하고 특허 상품의 위조품 제조를 눈감아주는 등 외국의 특허권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 경제가 자유무역 체제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한국의 수출 성공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출의 성공은 자유무역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초기에 간단한 의류와 값싼 전자제품 따위 한국 수출품들은 새롭고 보다 고도화된 산업의 필수적인 선진기술과 값비싼 기자재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한국 정부는 그렇게 해서 도입된 새로운 산업들을 관세와 보조금으로 보호했는데 그것은 국제경쟁으로부터 영원히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산업이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고 조직화하여 세계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시장 인센티브와 국가 관리의 교묘하고도 실용적인 조합이 빚어낸 결과이다. 한국 정부는 공산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장을 말살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자유시장에 대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한국의 경제 발전 전략은 시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시장이 정책 개입을 통해서 조정되어야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이런 이단적인 정책으로 부유해진 것이 한국뿐이라면 자유시장의 주창자들의 한국의 사례는 단순한 예외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가 아니다.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한국의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배치되는 정책 처방을 토대로 해서 부자나라가 되었다.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의 본거지라고 여겨지는 영국과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늘날의 부자 나라들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보호관세와 보조금을 사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했다. 이런 방법은 모두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질색하는 것이고 현재의 WTO 협정과 같은 다자간 조약에 의해서 크게 제약받고 있으며 원조 공여자들과 국제금융기구, 그 중에서도 IMF와 세계은행이 특히 심하다. 금융기구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런 보호정책을 그다지 사용하지 않았던 나라는 네덜란드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스위스 등 한두 나라뿐이다. 그러나 네덜란드나 스위스 역시 다른 장에서 서술하겠지만 특허 보호를 거부하는 등 다른 면에서 정통적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처방을 따르지 않기도 마찬가지였다. 단적으로 말해 오늘날 부자 나라들의 과거 기록을 보면 외국인 투자 문제나 국영기업, 거시경제관리, 그리고 정치기구와 관련된 정책 등의 측면에서 현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정통적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그럼에도 왜 부자 나라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자기 나라에서 실제로 시행에 성공을 거둔 전략을 사용하라고 권하지 않는 것일까? 왜 자본주의 역사에 관해 꾸며낸 엉뚱한 이야기, 그것도 앞뒤조차 제대로 맞지 않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것일까? 1841년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 리스트는 영국이 자신들은 높은 관세와 광범위한 보조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패권을 장악해 놓고서 정작 다른 나라들에게는 자유무역을 권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적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버렸다고 비난하며 정상의 자리에 이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 올 수 없도록 자신이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것은 아주 흔히 쓰이는 영리한 방책이라고 꼬집었다. 오늘날 부자나라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나라의 시장을 장악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경쟁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들은 우리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며 나쁜 사마리인처럼 공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요즘에는 아예 자신들이 권장하는 정책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역사는 완전히 다시 쓰여졌다. 그 때문에 부유한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을 권장하는 것이 역사적 위선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난 어딘가에 존재하는 사악한 비밀 조직이 탐탁찮은 사람들이나 실각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사진해서 지우고 역사를 고쳐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과거는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 만큼 부자 나라들은 어느 정도 무의식적으로 자국의 과거의 자국 역사를 실제 모습 그대로가 아닌 현재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국의 관점에 더 어울리게끔 전진적으로 고쳤을 수밖에 없다. 이는 요즘 사람들이 1871년 이전에는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 관하여 글을 쓴다거나 영국 왕과 여왕의 목록에 프랑스어를 사용한 노르만의 정복 왕들인 스칸디나비아인을 포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바로 그 때문에 지난날 자신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자유무역, 자유시장 정책을 채택했다는 순진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갖고 그것을 기반으로 가난한 나라들에게 자유무역, 자유시장 정책을 권유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돕고자 하는 나라들의 형편을 더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아니 어느 면에서는 이런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사다리 걷어차기에 전념하는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독선주의가 이기주의보다 더 고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처럼 말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품은 의도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가난한 나라들에 해를 끼치는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느냐이다. 과연 이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을 설파하는 대신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 책은 이런 질문에 대해 역사와 현대 세계의 분석, 미래에 대한 예측과 변화를 위한 제안 등을 통해 몇 가지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나는 1장과 2장을 통해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진정한 역사를 검토하는 것을 오늘을 시작하려 한다. 자본주의와 세계화. 이 두 개의 장에서 나는 독자들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못되었거나 부분적인 진실에 불과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제시할 것이다. 영국과 미국은 자유무역의 발상지가 아니다. 실제로 이 두 나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적인 나라입니다. 보호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쓰는 나라들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보호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유무역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자유무역은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었는데 때로는 군사력을 통해 강요되기도 했다. 많은 개발도상국은 자유무역을 실시할 때는 아주 형편없는 성과를 올리다가 보호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사용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곤 했다. 가장 좋은 성과를 올린 나라들은 선택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경제를 개방했던 나라들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자유무역, 자유시장 정책은 성장을 위해 형평을 희생한다고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손에 넣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 자유화되고 국경이 개방되었던 지난 25년 동안 성장은 점점 둔화되어 온 것이다. 역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서술하는 1장과 2장에 이어지는 3장에서 9장까지의 장에서 나는 경제발전과 관련된 이른바 정통적인 지혜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뒤집기에 본격적으로 경제이론과 역사, 당대 증거들을 혼합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자유무역은 가난한 나라들의 선택의 자유를 축소시킨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외국 회사가 자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외국 회사를 돕는 길일 수도 있으며 17년 동안 적자를 낼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훌륭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회사들 가운데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들도 상당수 있으며 생산성이 높은 외국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은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안정된 물가와 신중한 정부 재정 정책이 경제 발전의 해가 될 수도 있다. 부정부패는 시장이 지나치게 작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자유시장과 민주주의는 타고난 짝이 아니며 국민들이 게을러서 나라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게으른 것이다. 이 책의 첫 장이 미래의 역사에서 출발했듯이 이 책의 마지막 장도 미래의 역사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서 제시되는 미래의 역사는 무척이나 암울하다. 물론 일부러 비관적으로 만든 것이긴 하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 자체는 확실하게 현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 미래 역사를 통해 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선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경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게 될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 장의 나머지 부분들에서 이 책에서 논의하는 세부 정책적 대안에서 추출해낸 핵심 원칙 몇 가지가 제시된다. 이것은 개발도상국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동 방침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이다. 마지막 장의 시작은 비록 암울하지만 끝은 따라서 이 책은 대부분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변화시켜 개발도상국이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돕도록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낙관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된다.